안녕하십니까, 소마50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 리뷰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라는 영화는 아트하우스 계열의 상영관에서 주로 상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12월 9일에 CGV 평촌 아트하우스에서 본 영화입니다.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주연 배우는 프랑스 배우들이에요. 카트린 두네브, 줄리엣 비노시, 그 다음에 뭐 마논 클라벨, 클레밍턴 그르니에,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한 그 미국 배우 한 분이 나오죠. 에단 호크가 나옵니다.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라는 영화는 그 고레타 히로카즈가 그 작년도에 2018년도에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팔메르도를 만붓기 가족, 우리나라 수입명은 어느 가족이죠. 그 영화를 통해서 받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고레타 히로카즈라는 감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면 일본 감독인데 뭐 약간 이제 뭔가 좀 요즘 정서에 안 맞는 거냐 강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만, 고레타 히로카즈는 그 일본의 현재 현 정권 아베 정권에 대한 좀 비판 의식이 좀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서 만붓기 가족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현 그런 세태에 대해서는 뭐 그 일본의 현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고레타 히로카즈가 이제 칸네에서 그랑프리를 받고요. 프랑스의 유명 배우들과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이 이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고요. 프랑스어는 라 베리떼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뭐 더 트루스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동안 이제 고레타 히로카즈의 영화 중에 좀 날카로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큰 흥행을, 뭐 사실 뭐 고레타 히로카즈의 영화 자체가 크게 흥행에 성공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아트하우스 쪽에서 아름아름 뭐 유명한 좀 아는 분들끼리 즐기는 그런 좀 계열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좀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좀 가족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거르도라든가 뭐 태풍이 지나갈 때면이라든가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영화들 다 가족 영화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날카로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세 번째 살인이라고 하는 좀 모호한 영화가 있어요. 세 번째 살인이라는 모호한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두나가 이제 출연했던 공기인형 같은 영화도 되게 서늘한 영화죠. 그 중에서 이제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은 그 두 갈래 중에서 가족 영화의 틀에 더 가까운 영화입니다. 좀 더 이제 고레타 히로카즈의 특기에 가까운 영화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라는 영화는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픽션이죠. 허구고,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트루라고 하는데, 그 경계에 어떻게 보면 선에 서 있는 인물이 이 파비안느라고 하는 카트린 드네브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카트린 드네브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엄마, 나쁜 친구여도 좋은 배우인 편이다. 딸과의 그 감정을 교감하면서도 이 감정을 연기해서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천상 영화 배우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제 딸이 이제 류미르예요. 이 류미르가 이제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하는 인물인데, 미국에서 각본을 쓰던 사람입니다. 그 류미르가 남편인 에다노크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이죠. 그 다음에 딸을 데리고 그 엄마의 자서전 그 출간에 맞춰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파리에 옵니다. 그 사실 류미르는 엄마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좀 의심도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 영화의 큰 축입니다. 이 파비안느와 류미르의 관계, 그 관계가 축이고, 그 주변에 이제 이 가족들의 모습들이 이제 막 배치되어 있어요. 가족들과 일터,
배치되어 있죠. 영화 촬영장이에요. 이 파비안에 관한 진실은 이제 여러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거르도와 태풍이 지나가면 같은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 있었던 자식이 부모인 엄마가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거르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의 거의 소편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태풍이 지나가면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설정 자체가 영화 자체가 이 자식이 부모를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영화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이제 대신 일본이 아니니까 이 좀 정서가 다르겠죠. 이 파비안느란 인물 자체가 좀 그 기존에 고레타 히로카즈가 일본에서 찍었던 그 영화들과는 좀 다른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비안느는 이제 그 고레타 히로카즈의 전작들이었던 그 영화들에서 나오는 좀 아버지 같은 독선적인 인물들의 모습과 좀 닮아 있죠. 오히려 이 파비안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예술가적 자아가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보기 드문 그 삶 자체의 경계가 그 영화라는 경계 속에 있는 완전 예술가 타입. 요즘에는 이제 최근의 예술가들은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 일로서의 문제를 좀 이렇게 경계를 좀 떨어뜨려 놓고 보죠. 그삶 자체를 갖다가 모두 버리고 영화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까트린 드네브라는 캐릭터 되게 어떻게 보면 도도하기로 알려져 있는 그 배우 스스로가 자신의 자기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역할을 이제 이 파비안느라는 인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비안느는 혼자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니까 그 혼자서만 살았던 예술가, 도도한 고독한 예술가는 아니고 가족 관계가 엄연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리미르라고 하는 인물 딸이 이제 찾아오면서 그 둘의 관계가 이제 그 부서져 있는 가족 관계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파비안은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자수전에다가 거짓을 쓰죠. 자기가 맺었던 관계들, 뭐 자기 예를 들어서 가령 이혼한 남편은 뭐 죽었다고 쓴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친구의 존재를 갖다가 거의 서술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리미르는 그게 불만이죠. 이 리미르는 자신의 엄마의 대치자로서 이제 그 사라라고 하는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파비안느의 친구 배우이자 리미르에게 매우 친절했던 여인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화 초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이 영화 속에는 없는 존재예요. 이미 이제 부재한 인물이에요. 그 거러도를 보다 보면 부재한 아들의 존재가 주는 가족들의 그런 좀 서늘한 풍경들이 있어요. 무게감 같은 게. 마치로 이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에서도 이 파비안느와 리미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존재가 그 둘의 관계를 벌어지게 한 인물이죠. 이 사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부재가 리미르는 어째 좀 이 파비안느라고 하는 엄마는 그렇게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사라라는 그 파비안느의 친구 동료 배우에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반면 이제 파비안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잘못했던 일이 있어요. 영화 보시면 이제 밝혀지는데 그런 잘못했던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무게감, 삶에 대한 무게감, 평생 이제 배우로 살아왔던 그런 무게감들이 그 친구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친구에.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파비안느가 현재 찍고 있는 영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그 만홍이라는 배우가 아마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없지만 이 영화 속에 볼 수 없었던 사라의 모습과 매우 닮았던 목소리와 외모가 모두 그런 배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 배우의
것들 때문에 오직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파비안느가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죽은 사라라고 하는 친구를 연상시키는 마농이라는 배우들 때문에 이 영화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둘의 관계, 이 파비안느와 리미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농이라고 하는 과거에 없어져 버린 친구를 연상시키는 배우와의 영화 촬영 장면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뭔가 비어있는 그 텅 비어져 있는 그 관계, 그 부재로 인한 그 관계들 속에 있는 둘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그 서로가 서로의 기억들이 어떨 때는 조작되고 어떨 때는 왜곡되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 둘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관계들이 그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가족 영화죠. 가족 영화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고레에타 히로카즈의 그 기존의 그 가장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어도 와 태풍이 지나가면 연상시키는 스타일의 연출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엄마인 파비안느가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그 파비안느가 출연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그 인용이 많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 영화는 그 우주로 가버린 SF 영화의 설정인데, 우주로 가버린 엄마는 늙지 않고 딸은 계속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계속 젊은 모습으로 이 파비안느가 연기하는 늙어버린 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명감을 일으키냐면, 파비안느의 젊은 시절에 이제 죽어버린 그 친구 사라라고 하는 친구의 현현 같은, 현재 존재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재감과 부채감들 같은 그런 복합적 감정들이 이 파비안느에게 일으켜집니다. 이 파비안느라는 인물은 독설가이고 직설적인 인물이고, 자기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하는 사람,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되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갖다가 해달라고, 각본가이기도 한 니미르에게 대본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들의 그 복합성들, 그 거짓과 진실이 혼용되어 있는 영화와 현실,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속에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연기가 필요하고 거짓과 진실이 오가는 그런 감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섬세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타 히로카즈라는 감독에 대한 그 좀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서론 본론 결론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약간은 낯설 수도 있어요. 그 장면들과 이 표정의 감정과 감정들이 다 느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가령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는 음악들이 활용이 되는데 막 싸우다가도 가족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또 춤을 추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둘의 정서들이 이제 흐르는 장면들 속에는 음악이 흘러나와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그 파비안느가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매니저 같은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관두고 이제 뭐 화가 났어요. 그 파비안느의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잠시 떠나가지고 그 화해를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에서 그 서먹서먹하고 했지만 그동안 보내왔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 장면에서 악단이 연주를 하는 장면에 같이 모여서 또 서로 어울려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는 것처럼. 꼭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감정들이 현실감이 오히려 전 느껴졌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에 익숙해서 어떤 결론을 원한다고 하면 이 영화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죠. 뭐 사실은 다른 고레타 히로카즈의 영화에서도 이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로카즈가 그 삶을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이지 어떤 결말, 서사적 결말을 내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로카즈의 영화를 좀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레타 히로카즈는 즉 일본에서만 영화를 찍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외국어 영화를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속에서도 카트린 드네브와 줄리엣 비노시의 그런 얼굴들 근데 그 얼굴들을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히로카즈의 방식으로 살짝 비스듬해서 보여주거나 뒷모습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거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특유의 연출의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전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파비엔네에 관한 진실이. 하지만 히로카즈의 영화를 영화라고 하는 매체와 함께 삶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방식 역시도 여전히 흥미로운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비엔네에 관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뭐 이 아주 대중적인 상업 영화의 틀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좀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가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예술과 인생에 대한 함의들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서 연기하는 카트린 드네브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나이 든 카트린 드네브의 영화들 중에는 거의 최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예술가의 자의식이 강한 그런 모습을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고요. 줄리엣 비노시는 그의 이제 그런 엄마에 질려 있는 딸의 모습들을 또 생생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재밌는 건 이제 에다노크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 장모에게 늘 무시당하거든요. 그 미국의 B급 텔레비전 배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지만 왠지 이 영화 속에서 프랑스어를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파비안느가 하는 이야기들을 막 프랑스로 이야기할 때 또 화가 났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는 오히려 이 프랑스를 못하는 영어만 하는 에다노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와 뭐 얘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장면들이 또 떠오르네요. 르미르라고 하는 딸은 이제 항상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영화의 후반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자기가 배우로서 실패해서 이제 각본을 쓰는 인물인데 엄마는 이제 대배우고요. 죽은 엄마의 친구를 따라하지 않았냐를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그 매니저는 아니 너는 항상 엄마의 연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기억들도 자기 편이나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조작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바라보는 감독이 바로 고레타 히로카즈인 거죠. 삶의 진실과 현실은 어떻게 보면 장자적인 또는 도가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지만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매력을 지닌 감독이 바로 고레타 히로카즈인 거죠.